이거 책 다 받으셨어요? 저 일단 교재는 그 3페이지를 펴보세요. 이제 새해가 또 닥쳤고 그래서 수업하기 전에 몇 마디만요. 새해가 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꿈도 부풀고 희망이 부풀고 그러지만 또 한편으로는 한 살 더 먹으니까 막연한 두려움도 밀려오고 공포도 밀려오고 그럴 거예요. 근데 새해다 보니까 또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도 않는데 미래에 다가올 공포나 두려움 때문에 지금 오늘을 우리가 굳이 고통 속에 빠져서 헤맬 필요는 없지 않냐고 말이야. 새해니까 꿈과 희망만 갖고 일단 그렇게 시작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1차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여러분들 1차부터 하셔야 되니까 1차부터 공부하신 분들은 시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이게 언제부터 이제 바뀌었는가 내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중개사 공부를 오시면은 1년 만에 1차하고 2차까지 끝내는 것이 정석이었어요.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올 한 해 2차까지 끝내고 증 따서 뭐 개업을 하든가 나무 사무실 가서 일을 하든가 하자, 이리 생각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특히 지방에 내려와서 보니까 올 한 해는 1차만 하고 그 다음에 또 내년에 1차만 합격하고 내년에 1차 합격하면 1차 면제 주니까 내년에 2차를 하자. 그럼 이게 2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공부한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는 건 나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올 1년 동안에 누구나 1차, 1차 동차로 합격하고도 넘칠 만큼 시간이 넉넉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혹시라도 공부해 보신 분이 중개사 시험이 어려우니까 과목도 많고 양이 많으니까 올해는 1차만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 2차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사람만의 기도 한번 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치는 거예요. 이게 1차 동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올 1년 안에 다 끝내버리자는 거예요. 1년 안에. 세상 만사가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든 여러분 생각한 대로 돌아가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일이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든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든 내가 생각한 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 일이. 그것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은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책상머리 떠나서 지금 학교 책상머리 떠나서 10년 20년 어떤 분은 30년 지나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공부하는 게 힘들어요. 힘든 공부는 바로 2년씩 하냐고 말이에요. 1년에 끝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잡수시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지금 기초입문과정을 우리가 5중과 6중과 11월 15일 쳤는데 그때 프린트물 나눠드린 게 하나가 있어요. 요건데 요거 안 받으신 분은 요 상담일과 꼭 받으셔가지고 최소한 10번 이상 읽으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다시 강의는 못 해드려요. 근데 요거를 10번 이상 읽어야지 아까 말한 올해 1차 동차로 쉽게 합격을 해요. 민법 같으면 반드시 요거를 읽어야 되고, 읽다가 이해가 안 되면 요게 동영상이 올라가 있어요. 동영상에 그걸 꼭 보시라는 거예요. 10번 이상 읽으시고,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교재를 통해 우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배웠던 것들이 대거 나와요. 여기서 가르쳐 드렸던 것들이 기억을 되살리고,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집에 가서 요걸 읽어보고 요거 읽는데 이해가 안 되면 그 동영상 올라간 그걸 꼭 보시라는 거예요. 그 기초 입문 과정에 주로 했던 게 뭐냐 그러면은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니지만 시험에 들어간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기초들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시험에 직접 들어간 건 아닌데 또 이제 앞으로 이제 민법 본격적으로 배우기도 바쁜데 또 반복해서 설명해 줄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입문 과정에서 그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 프린트물이 요거고 그거를 꼭 보시라는 거고, 바쁘니까 오늘 이 시간부터는 공부 위의 이야기는 일체 없을 거예요. 민법은 워낙 이야기 많기 때문에 공부하기도 바빠요. 먼저 3페이지를 펴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형식적 및 민법, 실적 및 민법이 나왔는데 한 가지 거는 좀 깨우치다. 참고적으로 요 앞쪽에요. 앞쪽에 나온 부분은 시험에는 거의 출제가 안 돼요. 요거는 기초 닦는 거기 때문에. 형식적 및 민법은 뭘 말하냐 그러면은 이 민법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민법 전을 형식적 의미 민법 이렇게 이야기해요. 법률 제목이 민법이라 하던데 민법 전을 말한다 그 말은. 근데 이제 실질적 의미 민법은 뭘 말하냐 그러면 인문관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전통적으로 법을 공법하고 사법으로 둘로 구별하는데 이렇게 구별했을 때 우리 민법은 사법에 속해요. 여기 사법은 이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건 이런 것들을 배운다는 거예요. 이 각과의 건물에 대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도인 값도 개인이고 매수늘도 개인이고 이런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 매매 계약 관계를 규율하는 법, 이런 걸 이제 사법이라고 하고 우리 민법이 사법에 속하니까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러한 개인과 개인 사이의 관계가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런 걸 배운다는 거. 또는 갑이 건물에 대해서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임대원도 개인이고 임차인도 개인이고 이 임대차 계약 관계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이것도 사법이 규율을 하고 그 중에서도 우리 민법이 규율을 하는 거렇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그러면 거기 지금 실질적 의미 민법이라고 하는 게 나왔는데 이 실질적 의미 민법은 이런 걸 말한단 말이에요. 방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형식적 의미 민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이라는 명칭을 달고 있는 민법 전을 말한다. 요리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근데 실질적 의미 민법은 글자 그대로 실질적 의미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런 걸 말한다는 거. 우리 시험법이 이제 민사특별법이다 그래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요. 그럼 이 법은 이제 왜 제정이 됐냐 그러면은 이런 임대차 경우는 아무래도 임대인이 경제적 강자고 임차인이 약자라 그 말이요. 그럼 약자인 임차인을 좀 보호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 근데 우리 민법만 가지고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에 한계가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이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있어서 최소한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만큼은 이 임차인이 마음 놓고 남의 주거용 건물 빌려서 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자고 말이야. 해서 이제 특별법인 주택 생활상처도 알고 있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하나 만들어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주거용 건물 임대차 경우는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규율을 해요. 이렇게.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명칭이 민법이라는 명칭은 달고 있지 않죠. 근데 주택임대차도 보세요. 임대인 개인, 임차인 개인, 이것도 개인과 개인 사이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이걸 규율하는 것이 특별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이고. 그러면 명칭은 민법이 아니라 주택임대차 보호법이라는 명칭은 달고 있지만 실질적 의미에 있어서는 이 법도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어디에 속한다? 민법에 속한다. 그런 의미야. 이런 거를 실적 의미 민법 그래요.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이건 시험하고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민법은 어떤 걸 말하느냐 요걸 깨우쳐야 된다는 거.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민법은 형식적 의미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 민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법 전만 배우는 게 아니고 민사특별법이라서 주택임대차 법도 배우고 상가 건물 임차 법도 배우고 단 중개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만 발췌해서 배워요. 따라서 하나만 깨우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민법은 형식적 의미 민법, 민법 전만 배우는 게 아니고 실질적 의미 민법을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고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민법은 형식적 의미 민법이 아니라 실질적 의미 민법을 말한다. 그것만 깨우치자 말이에요. 시험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 다음 뒤에 넘겨보세요. 그러면 민법 이제 일반법이다 이게 나왔는데 이것도 한 가지만 깨우치자고 말이에요. 법을 이제 일반법하고 특별법 이렇게 둘로 구별했을 때 우리 민법은 대표적으로 일반법에 해당이 돼요. 이 일반법은 글자 그대로 사람이라든가 장소라든가 사항 등의 제한을 받지 않고 널리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법 그러고 특별법은 그 반대를 말이에요. 방금 예에 들어준 주택임대차 보호법 같은 것이 민법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특별법에 해당이 된다는 거. 방금 간단히 얘기했다시피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제정이 됐느냐. 요거는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는 보다 더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이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모든 건물 임대차 다 적용되는 게 아니고 주거용 건물 임대차에 있어서만
주택임자 보호법이 특별히 적용된다 해서 특별법 요리 이야기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법과 특별법이 경합이 생기면 소유적 사유시간을 배우셨겠지만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돼요. 이걸 이제 깨우쳐야지 법 공부가 제대로 되는데 예를 들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도 간단히 드러났다시피 우리 민법에서는 일반법인 민법에서는 임대차 존속기간과 관련해서 최단기를 몇 년으로 할 것인가 이게 규정이 없어 이렇게. 근데 주택임대차 보호법 경우는 생활상시로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주거용 건물 임대차서 임차인을 정책적으로 보여주자 해서 이 법이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최소한 2년 이상은 나무 주거용 건물 빌려서 마음 놓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자 해서 주택임자 보호법의 4조에 보면 최단기를 2년 이상으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사람이 주거용 건물에서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 존속기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 주택임자 보호법 특별법에 최단기는 2년 이상으로 하라 이런 특별 규정이 있으니까 주거용 건물 임대차의 경우는 이 특별법 우선 적용이 돼요. 따라서 존속기간을 임대인이 우겨가지고 1년으로 했다 하더라도 임차인은 1년 지나고 나갈 필요가 없이 이 규정을 들명해서 야 주택임자 보호법은 최소한 2년 이상을 보존으로 돼 있으니까 나 2년 살고 나간다 못 나간다 요리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요거는 주택임자 보호 특별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근데 이제 문제는 또 뭐냐 그러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임차인이 월세를 차임을 2번 2기 이상 연체를 했다고 말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가? 나중에 이제 임대차를 공부를 하면 알겠지만 우리 일반법인 민법의 경우는 임차인이 2기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 이 사람 믿을 수도 없잖아요. 2달 이상 월세를 안 줬는데 계속 빌려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내쫓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임대인이 해지할 수 있다. 이리 규정이 돼서 이렇게. 그런데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는 임차인이 몇 번 이상 차임을 연체하면은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인을 내쫓을 수 있는가? 이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특별 규정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특별법에 특별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보충처로 적용이 돼요. 그럼 이런 경우는 주택임자 보호법에 임차인이 몇 번 이상 이 차임을 연체하게 되면 임대인이 계약해서 내쫓을 수 있는가? 이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반법인 민법이 적용이 돼요. 그래서 민법 규정에 따라서 똑같이 2기 이상 연체하면 계약 해지하고 내쫓을 수 있다 이렇게 해결하는 거. 따라서 두 가지 것만 기억하지 않은 거. 일반법과 특별법 경합이 생기면 앞으로 공부할 때 계속 이걸 써먹어야 돼요. 특별법 우선 원칙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이 된다. 그러나 특별법에 규정이 없으면 일반법이 적용된다. 이것만 끼워주는 거예요. 그 다음 책에는 이제 빠졌지만 반드시 끼워줘야 될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인문관이 다 가르쳐줬는데요. 이 법을 실체법과 또 절차법으로 이제 구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이제 구별했을 때 민법은 대표적으로 실체법에 해당이 돼요. 여기 이제 실체법이 이제 뭘 말하냐 그러면은 권리나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을 우리가 실체법이라고 이 실체법에서 발생이 되는 권리물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절차에 관해서 규정하는 법을 절차법 그렇게. 그러면 민법은 대표적으로 실체법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민법서는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은 요거 하나 배운다고 말이에요. 지금 각각 두 사람이 건물에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럼 매도인도 개인이고 매수인도 개인이에요. 그러면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니까 요거는 사법 영역에 속하고 우리 그 중에서도 민법이 규율을 할 거라고 말할게. 그런데 민법은 동시에 실체법에 해당이 돼요. 그럼 실체법은 이제 권리명으로서 규율하는 법을 말하기 때문에 이걸 민법상 하나 배우는 거예요. 두 사람의 매매 계약 체결했다. 자, 그럼 민법이 일단 규율해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 해당이 되니까. 그러면 이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됐을 때 매도인하고 매수인은 이 매매 계약을 통해서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1월 10일 날 매매 계약 체결하고 2월 10일까지 매도인이 소유권 이전하고 매수인이 대금지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2월 10일까지 매도인은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부담을 하고 이 의무가 생기면 반대로 상대방은 반대 권리를 가져요. 소유권 이전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데 그걸
줄여서 소유권 이전 청구권 요리 이야기로. 거꾸로 이제 매수인은 대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이때까지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이에 대응해서 매도인은 반대의 권리를 갖게 돼요. 대금 지급 청구권은 권리를 갖게 된다고. 그래서 이제 이 매매계를 통해서 매도인은 이러한 권리 의무를, 매수는 물론 반대 권리 의무를 갖게 돼요. 매수는 이러한 권리 의무를 갖는다.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의 전부라. 민법은 실체법이니까. 따라서 총체적인 결론으로 오로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것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 있어서 개별 당사자들이 갖는 권리 의무, 권리 의무에 관해서 배우는 법이 민법이다. 민법에서 배우는 건 이거 하나 배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는 거.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민법은 사법이다.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두 번째, 민법은 널리 사람 제한 안 받고 장소 상황 제한 안 받고 널리 일반적으로 정되는 일반법이다. 동시에 민법은 실체법이다. 종합 정리. 따라서 민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에서 발생이 되는 개별 당사를 갖는 권리 의무에서 배우는 법이다. 이거 딱 정리해놓으라. 이거 하나 딱 배우는 거예요. 따라서 앞으로 민법 교재에서 지겹도록 나오는 게 이런 거예요. 두 사람을 매매했다. 그럼 매도는 어떤 권리 의무를 갖고 매수는 어떤 권리 의무를 갖습니까? 임대차 했다. 임대차 계약을 통해서 임대는 어떤 권리 의무를 갖고 임차는 어떤 권리 의무를 갖는가, 이거 하나 배우는 거예요. 일단 목표를 딱 정하라는 거예요. 민법에서 배우는 거는 요거 하나 배운다 이렇게. 목표가 명확하면은 똥통이 안 빠지고 쉽게 지름길로 가서 덜 고생하고 빨리 합격을 해요. 목표가 불분명한 민법 시간은 뭘 배우지 않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똥통에 빠지고, 똥통에 빠지면 똥물 씻어내는데 세월이 다 가버려요. 목표 딱 정했고. 두 번째, 이제 민법전의 편성법과 체계가 이제 그게 민법전 이렇게 되다 출세했다. 그것도 절묘하고 이것도 이제 기초인문과정에서 가르쳐 들었으니까 기억만 간단히 되살리고 넘어가자 말이야. 우리 민법전은 민법에는 명칭을 달고 있는 아까 말한 형식적 의미의 민법. 이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듣기만 하시면 돼요. 또 하나 기초인문과정에서 그 동영상 보면 그런 말이 미주얼 다 나오는데 당분간은 2월까지는 제가 설명할 때 받아 적을 필요도 없고 듣는 훈련 해야 되니까 가급적 많이 들으세요. 저 사람이 우리한테 지금 뭔 소리 하려고 하는가 자꾸 들어야 돼요. 용어도 자꾸 머릿속에 입력을 시켜야 되고 듣는 훈련해야 되니까 받아 적을 필요 전혀 없어요. 민법전은 총 5편으로 구성이 됐는데 우리 민법전은 독일식 편불법이다 그래서 독일 민법을 본따서 민법전이 만들어졌어요. 요게 거기 좌우측 페이지에 민법전의 체계에서 제1편 총칙부터 우측에 4편 친조 5편 상속까지 쭉 씌었는 거예요. 그냥 총 5편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민법 총칙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권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채권법을 두고 있고 그 다음에 친족 상속법을 두고 있고 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총 5편으로 구성이 되었어요. 이때 이제 물권법과 채권법을 싸잡아서 우리가 이제 재산법 그러고 친족 상속법을 싸잡아서 가족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그래서 가족법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제 독일식 편별식 요걸 뻗던 것이 이제 우리 민법전인데 여기 이제 독일식 편찬 방식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총칙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의미심장한데 왜 이 총칙을 두고 있는가 다시 이야기해요. 여기 프린트물 없는 분들은 이따가 신원생한테 상담해서 프린트물 반드시 받으시고 요걸 10번 이상 틈틈이 시험 끝날 때까지 절대 버리지 말고 꼭 읽으셔야 되고 10번 이상 거기 이 프린트물을 보면 지금 해드리는 소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꼭 읽으라고 말이에요. 안 읽으면은 장담 못해요. 일시 동착격을. 민법 실력이 빨리빨리 실력 향상이 돼야지 일일차 통차가 가능해요. 특히 민법은 다른 모든 과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민법 잘하면 저절로 합격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법 모르면 합격하기 힘들어요. 민법은 다른 과목에 다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건 앞으로 시간 중에도 왜 민법이 다른 과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건지 가르쳐 드릴 건데 자, 민법을 빨리 실력 향상을 시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총칙을 이제 두고 있다. 요게 이제 가장 드는 특징인데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하다. 그 이유는 이런 거예요. 여기 이제 물권법이든 채권법이든 친족법이든 상속법이든
추출해서 재산법이든 가족법은 다 법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들이 있을 거라고 말이요. 이 법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민법 전체를 한 머리에 민법 총칙이다 그래서 요걸 딱 두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왜 독일 사람들이 이런 편찬 방식을 취하느냐? 지금 물권법 규정을 할 때 물권의 기본 원리 또 여기다 규정을 해놓고 채권법 규정을 할 때 민법의 기본 원리 또 규정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법전 편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법조문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 민법은 사법이에요.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을 규율을 하다 보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을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방대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민법 조문 숫자가 줄이고 줄인 것이 우리 민법 조문 보더라도 민법 전에 들어있는 조문 보더라도 1118개나 돼요. 물론 이게 전부 우리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고 중견만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가 있지만 줄이고 줄인 것이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이제 물권법에도 법의 기본어를 채권법도 법의 기본어를 계속 반복해서 규정을 하게 되면 아마 여기에 공한개 더 붙여야 될 거 이렇게. 말라고 이렇게 미련 짓거리를 하냐 그 말이요. 어차피 여기에 공통적 적용되는 법의 기본 원리면은 이걸 추출해서 민법전 제일 앞머리에 총칙이라고 딱 규정해놓고 총칙에 규정이 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는 물권법, 채권법 등에 모두 공통적으로 적용된다. 이런 식으로 법전을 편찬하게 되면 편찬할 때 쉽다 그 말 이렇게. 조문수가 줄일 수 있고. 그래서 두게 된 것이 민법 총칙이요. 이거는 결국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냐 그러면 민법 총칙 공부를 가장 중시해서 해야 된다는 거. 총칙에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민법의 기본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여기에 이제 물권법, 물론 우리 시험은 중개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시험법에 들여다봅니다. 거기 책에 보면은 색칠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공인중개사 시험법 해가지고 민법 자기에서 그 밑에 색칠해놓은 부분만 우리 시험에 들어간다는 거. 민법전 전부가 시험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중개 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들어가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이제 가족법은 요거는 우리 중개 업무와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아예 이제 이 가족법 친족 상속법은 시험에서 제외가 돼요. 그래서 이 재산법 여기까지만 시험에 들어가고 그 중에서도 이제 또 중개업무와 관련 있는 것만 발췌해서 시험법에 들어가는데 여기 총칙에서 민법의 기본을 제대로 보게 되면 물권법 공부할 때, 채권법 공부할 때 엄청 수월해진다 그 말이요. 대신 여기 민법 총칙 공부할 때 이걸 개판 쳐놓게 되면은 아무리 IQ가 250이가 서울대 할아버지를 열 몇 번 나왔다 하더라도 물권법, 채권법 공부할 때 엄청나게 열을 먹어요. 다만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좀 있어요. 여기 총칙이 민법의 기본 원리다 보니까 기본 원리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이론 자체가 추상적이고 조금 이해하기가 난해하다는 거. 재미는 별로 없다 그 말할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여기에다가 공부하는데 전력 투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법 이제 친족상속 열애 시켜버리고 이 물권법, 채권법도 마찬가지죠. 여기 물권법도 보면은 거기 보세요. 제2편 물권 해가지고 제1장에만 총칙이 나와 있죠. 이렇게 물권법에도 총칙이라는 걸 또 따로 두고 있다는 거. 이건 또 뭐냐 그러면 물권법에 보면 나중에 이제 하나하나 다 배우는데 여기에 이제 우리 시험에 가장 많이 들어가요. 물권법이. 물권의 종류가 총 8종류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아는 소유권부터 시작을 해서 저당권까지 이 8개 종류 물권을 개별적으로 배우는 것을 우리가 물권법 각칙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 8개 종류 물권도 다 같은 물권이기 때문에 여기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물권의 기본 원리들이 있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이 물권의 기본 원리를 추출해서 물권법 제일 앞머리에 규정해놓은 것을 물권법 총칙 그래요. 그러니까 법전이 독일놈들이 만들어 보니까 아주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합리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따라서 물권법 공부할 때도 물권의 기본 원리를 배우는 물권법 총칙, 물권 총칙을 제대로 공부를 하면 나머지 물권법 강론, 소유권부터 저당권 배울 때 엄청나게 수월해지겠지만 또 물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게 또 물권의 기본을 배우다 보니까 이론 자체가 좀 추상적으로 난해한 면은 똑같이 있어요. 이해할 때는 좀 힘들지만 제대로 이해해 놓으면 나머지는 거저 먹어요. 참고적으로 대학교에서 요즘 법과대는 어쩐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닐 때는 스승들이 민법 다 안 가르쳐줘요. 민법 총칙, 물권법 총칙 이것만 가르쳐줘요. 나머지는 네가 하라 그러고. 왜? 원리 가르쳐주면 대학생이니까 혼자 알아서 하는 거예요. 얘들이 아니겠다. 책 다 안 배워요. 저도 혼자 다 공부했어요. 법 터득하는데. 초등학생 나이인데
뭐 민법 총칙 뭐다저 물권법 뭐 소유권이 뭐고 저당권 뭐 안 가르쳐줘요. 원리만 가르쳐주면 되는 거지. 본인들 알아서 하는 거지. 그다음에 여기 채권법의 경우 요거는 이제 우리가 계약으로부터 발생이 되는 이 채권 채무를 배우는 건데, 계약으로 발생이 되는 이 채권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이제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게 거기 우측에 보면 5페이지 제일 위에 제3편 해가지고 저당권자 채권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제1장 총칙 다음에 제2장에 보면 계약이 나와 있어요. 이 계약이 성사되도록 알선하는 걸 어부라는 게 중개부다 보니까 채권법에서도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것은 제2장 계약 파트, 요것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요. 계약 파트만. 그 계약의 성사도 요게 중개업자 할 일이 요거잖아. 두 사람이 건물에서 매매계약 체결한다. 그럼 이 두 사람 사이에 이 계약의 성사도 알선하는 걸 어부라는 게 중개업이기 때문에 이 중개업이 대상이 되는 게 이런 계약과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채권법 중에서도 계약법만 우리 중개사 시험에 들어가는데, 여기 계약법도 어떻게 법전이 편찬이 되었냐 그러면 우리 실생활에서 가장 전형적으로 행해지는 계약들을 추출해서 매매 복덕방 입구에 쓰여있는 매매계약 임대차를 비롯해서 15개의 계약을 쭉 열게 해놓고 요거를 이제 하나하나 배우는 부분을 계약법 각칙이라 그래요. 그런데 매매도 계약이고 임대차도 계약이고 15개 종류 계약에 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의 기본 원리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걸 추출해서 계약 총칙이다 그래서 계약법 앞물에 또 규정을 해놨어요. 우리가 이제 배우는 것이 이걸 배우는 건데,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계약의 기본 원리에서 가지고 규정해놓은 계약 총칙을 제대로 이해를 하면 나머지 계약 공부하는 시간 종목이라고 하면, 물론 15개 종류 계약이 다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고용계약 같은 건 중개업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따라서 중개업과 관련된 매매계약 임대차 3개만 우리 시험에 들어가지만, 그래서 법전이 전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깨우칠 수 있는 게 뭐냐, 총칙이라고 되어 있는 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 여기서 민법의 기본 원리, 물권의 기본 원리, 계약의 기본 원리를 배우니까 이걸 제대로 해놓게 되면 나머지는 똑똑하신 분들은 저한테 더 이상 배울 필요 없어요. 혼자 공부하셔도 돼요. 따라서 법전이 그런 식으로 편찬이 되어 있다. 그게 이제 그 박스에 4, 5페이지에 쓰여있는 거고, 그 중에서 그 색칠해 놓은 것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는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최대한 집중해야 돼요. 책에는 지금 빠져있지만 또 한 가지를 깨우쳐 넘어갈 때 인문과정에서 다 가르쳐 줬는데, 지금 민법은 사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워낙에 방대해요. 그래서 민법전에 들어있는 법조문 숫자 한번 놓고 봐도 1118개 조문이 돼요. 물론 이게 전부 우리 시험법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중개업과 관련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가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118개 조문을 분석을 좀 해보면 다음 세 덩어리로 우리가 구별해 볼 수 있는데, 이거는 항상 민법 공부할 때 머릿속에 담아둬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아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민법은 이제 사법이면서 동시에 실체법이기 때문에 이 각걸 두 사람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그럼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개별 당사자들, 매도인, 매수인이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이걸 배운다고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면 매매 같으면은 매도인은 이제 소유권 이전을 의무 부담하고, 반대로 이제 매수는 반대의 권리를 가져요. 소유권의 채권 갖고 매수인이 거꾸로 대금직 의무를 부담하면 매도인은 대금직의 조건 반대의 권리를 갖게 되고, 이거는 이제 우리한테 뭘 알려주고 있냐 그러면은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 일방 당사자가 권리를 가지면은 그에 대응해서 타방 당사자는 의무를 부담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 대금직의 조건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얘 의무 부담하고, 얘는 소유권의 조건 가지니까 그에 대응해서 얘는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민법 교재를 보면, 우리 민법 교재 보면 대한민국 모든 민법 교재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설명이 되었다는 거.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왜 그러냐 하면 일반적으로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그런데 여기 의무라고 하는 것은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이에 대해서 권리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해 주는 힘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권리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 인간의 본성상 사람이 어떠한 이익을 누리는 걸 더 좋아하지 구속받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인간의 본성에 따라서 권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민법 교재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머릿속에 담을 거는
권리를 중심으로 책이 설명이 되었더라도 그에 대해서 상대방 당사는 반대 의무를 갖는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민법권이나 권리를 중심으로 설명이 되었다고 그랬는데 이 1118개 민법 조문을 분석을 해보면 다음 세 가지로 딱 구별해 볼 수 있다는 거. 첫째, 권리 주체. 권리나 여기 권리라고 되어 있지만은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권리 주체는 동시에 의무 주체를 말하겠죠. 권리를 지금 설명이 되어 있지만 권리 주체. 권리나 의무는 누가 갖습니까? 이게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권리 의무를 갖죠. 이걸 권리 주체라고 이야기를 한다. 두 번째, 권리 객체. 뭘 대상으로 해서 권리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합니까? 여기서는 뭘 대상으로 해서 얘는 소유권의 조건 갖고 얘는 의무를 부담하는 이 건물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거를 권리 객체 이렇게 주체. 그러니까 두 번째로 규정이 되는 권리 객체 이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 권리는 무엇 때문에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이때 이제 앞으로 직업대로 오늘 시간부터 나오는 것이 이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한다. 이 용어가 직업대로 나오는데 이 권리 발생 변경 소멸을 압축시켜서 줄여서 한마디로 표현할 때는 권리의 변동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세 번째 이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되는 것이 권리는 어떻게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는가. 줄여서 권리 변동으로서 규정해놨어요. 따라서 민법은 조문 숫자는 엄청나게 많은데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해보게 되면 이 세 등으로 나눠볼 수 있다. 권리 주체, 객체, 권리 변동 이렇게. 여기 이제 권리 주체는 다시 하게요. 세 번째 하게요. 올해 빨리 고득점으로 동작하고 싶어 요걸 10분씩 읽으세요. 여기 보면 지금 해준 소리 있어요. 제 하자는 대로 하셔야 돼. 저는 대한민국 민법 선생 중에 가장 경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제 하자는 대로 하시면 쉽게 합격을 해요. 지금 해준 소리가 프린트물 다 있으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 프린트 꼭 읽어보는 거예요. 여기 이제 권리 주체는 이제 우리 민법상 누가 냐면 여러분 같이 살아있는 사람 자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서는 매도인 매수인이 자인이죠. 이런 자인인들이 이제 권리 의무를 취득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자본주의 고도로 발달이 되면은 법인들이 자인이 못지않게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주식회사 사옥을 짓게서 땅을 매입한다. 그럼 삼성전자 주식회사는 영리 사단 법인에 해당이 돼요. 그럼 법인이 삼성전자 주식회사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 취득한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법인도 권리 의무 주체가 돼요. 그래서 자연인과 법인이 권리 주체가 되니까 자연인과 법인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일단 자세히 규정을 해놨어요. 그 다음 권리 객체도 이제 권리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 칠판의 사례처럼 이 경우는 이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을 채권 권리 갖고 얘는 반대로 의무를 부담하죠. 요게 여기서는 권리 객체, 권리 대상이요. 이런 거를 물건이라고 하죠. 그래서 권리 객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물건이기 때문에 두 번째로 권리 객체 물건에 관해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법전을 봐보세요. 여기 좀 4페이지에 보면 제1편 총책에서 제1장 통책 제2장 인이 나와 있죠. 4페이지 인이라고 되어 있죠. 세 3장이 법인이고 4장이 물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인이 자연인을 말해. 3장이 법인이고 이 두 개가 권리 주체라고 말해. 법전이 이렇게 체계적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제4장 물건 요게 권리 객체고. 뭔 알겠나요? 그러니까 이걸 알아야지 법전을 안 보고도 머릿속에 딱 체계 잡아서 공부를 한다고 말이야. 그 쓸데없는 짓 덜하고. 짧은 시간에 쓸데 있는 짓 하기에도 바쁜 세상에 쓸데없는 짓을 뭐하러 하냐고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로 권리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는가. 발생, 변경, 소멸을 줄여서 권리 변동 그래 이렇게. 근데 이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하는 데 있어서도 원인이 좀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권리 변동의 원인 그러는데 여기 저 권리 변동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권리 변동의 원인이라고 말이야. 권리가 어떻게 발생, 변경, 소멸하는가. 이 권리 변동 원인이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법률 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고, 두 번째로는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를 이제 학자들은 다른 말로 앞으로도 지겹도록 민법 시간에 이 말이 튀어나와요. 법률로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하게. 무슨 얘기냐 그러면은 이런 걸 말한다. 오늘 이걸 집중적으로 배울 건데,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매매 계약을. 그럼 이 계약 관계를 통해서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을 의무 부담하고, 반면에 매수인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겠죠. 이렇게 그 의무가 있으면, 발생이 됐으면 이행기 돌았을 때 1월 10일 날 계약 체결하고 2월 10일까지 소유권 등록을 약속을 했다. 그럼 이때까지 의무를 부담하고, 이행기 돌아오면 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있으니까 의무를 이행을 해야 돼. 그럼 소유권이 넘어가겠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뭐 때문에 권리 변동을 하는가? 두 사람 사이에 계약이 온이돼서 이런 계약과 같은 것을 오늘 배우겠지만 법률 용어로 법률 행위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 그러면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 있어서는, 원래 갑하고 두 사람은 일면식도 없었다고 말이야.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의뢰에게 넘어갈 일은 애시당초 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왜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의뢰에게 넘어갔냐? 권리 변동이 일어났느냐? 두 사람 사이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게 원인이 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에서는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렇게 대부분의 경우는. 따라서 이 계약과 같은 걸 법률 행위라고 그러는데, 이런 법률 행위에 의해서 대부분 권리 변동이 일어나요. 따라서 권리 변동 원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라고 말할게. 그런데 권리 변동이라는 것이 꼭 이런 법률 행위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생활상식으로 알고 있다시피 갑이 건물 소유자인데 두 개를 비교해보는 거예요. 사망을 했다고 말이에요. 사망을. 그러면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앞으로 민법 시간에 이 피자 들어가는 것들이 엄청나게 나오는데, 여기가 좀 수동의 피자요. 우리말 보면 무엇을 당하다 이런 의미의 피자라고 말이야. 그럼 피상속인 이렇게 하면 뜻풀을 해보라면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에요. 뜻풀이 그대로 하면. 그럼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이쁘게 포장하면 무슨 이야기요? 상속 받는 사람이요, 상속해 준 사람이요? 상속해 준 사람 말하겠죠. 제가 듣겠나요? 이 피자의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말할게. 어떤 사람 그래요. 피자 때문에 머리 돌아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돌 필요 없어요. 생각 없이 공부하니까 머리 도는 거예요. 생각을 자꾸 해보세요. 그럼 아주 쉬워. 법률 용어도 마찬가지예요. 기초 입문 과정에서 이미 이야기했지만 민법은 법률 용어 배우는 과목이 아니에요. 법률 용어 모르더라도 민법 공부 능해요. 처음부터 공부할 때 법률 용어에다 목숨 걸고 하지 마시라고 말이에요. 이런 예를 많이 들어줬어요. 우리가 자동차 부속품 다 알고서 자동차 운전하냐고 말이야. 컴퓨터 부품 용어 다 알고 컴퓨터 작동시키냐고 말이야. 자동차 용어 모르고 컴퓨터 용어 모르다도 자동차 운전하고 다 살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고장 나면 뭐예요? 고치러 가서 요거는 뭐예요? 고장이 났다. 그건 나중에 용어를 알잖아요. 컴퓨터 어째요? 그냥 작동시키잖아요. 용어 모르다가 고장 나면 기사 와서 가르쳐 주잖아요. 요거는 용어 컴퓨터 뭐가 고장이 나서 뭐 했으면 그때 하나 배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 민법 공부다. 법률 용어 모르도 법 공부예요. 제일 공부 못하고 헤매는 사람이 스스로 고통을 가슴속에 안고 사는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은 법률 용어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법 공부 절대 못해요. 근데 장담 큰데. 그래서 가장 공부 잘하는 사람 누구냐? 법률 용어 과거에 무시해버린 사람들 아주 공부 잘해요. 그걸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짧은 시간에 빨리 민법 실력 들여서 공부하고 싶다. 빨리 동차를 합격해서 편하게 내년부터 돈 벌고 싶다. 그러면은 법률 용어 완전 무시해버리라고 말이에요. 필요한 거는 하나하나 배우는 거야. 필요할 때마다. 피자 두려움 갖지 말고, 여기가 수동의 피자야. 우리말로 말하면 뭘 당하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피상속인 그 말은 상속을 당하는 사람이니까, 상속 당한다 그 말은 뭐요? 해준다 그 말이잖아요. 상속해주는 사람을 피상속인 그래요. 그러면 상속 받는 사람이 상속인이겠죠.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지금 사망을 했어요. 그럼 피상속인이 가진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 예컨대 자식놈 상속인에게 소유권이 넘어오겠죠. 이렇게. 그럼 이 경우는 요 우측 이 사례처럼 부자지간에 비상속과 상속인 사이에 무슨 계약 관계가 없잖아요. 계약이 없이도 권리 변동이 일어나잖아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통틀어서 법률 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 일어난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렇게 권리 변동 원인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말할게. 따라서 결국 민법 1118개 조문이
크게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따라서 민법을 달리 말하면 권리기준을 달리 표현하면 권리주체 상호간에 이게 민법 공부는 주체 상호간에 권리 대상을 객체로 해서 어떻게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되는가 요 일련의 과정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요거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거는 중개업무 관리 있는 것만 시험에 들어가요. 그러면 딱 답 나왔어요. 권리, 주체, 객체 시험하고 아무 상관없잖아요. 여기서 중개업자 관련 이거잖아요. 요 계약의 성사대로 완성과 어부는 게 중개업이라고. 그러면 답은 딱 나와 있어요. 민법을 이렇게 세 등으로 나눴을 때 우리 시험범위 때는 요거 하나라고 말해요. 법률행위 요거. 법률행위에서 어떻게 권리 변경을 하는가 요거 하나 배우는 게 민법 전부가 요거 하나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요. 따라서 주체, 객체, 그 다음에 권리 변동 원인 중에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상속 같은 거는 중개업하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고 권리 변동이라는 거 이런 거는 시험범위에 안 들어가고 시험범위에 들어간 요거 하나 들어간다 말이에요. 요 법률행위에 의해서 권리 변동이 일어나는 것 요거 하나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예요. 요거 하나 딱 배우는 게. 이해할 수 있겠나요? 그 대신 이제 구조적으로 보세요. 요 계약의 성사들과 알선한 게 여부는 게 중개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리 시험은 요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를 중심으로 이제 출제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성사들은 이런 당사자 있어야 되잖아요. 물건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관련 문제로 권리, 주체, 자연인 법인, 권리, 객체, 물건 이거 아셔야 된다 그 말이요. 이게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걸 모르면 권리 변동 원인 법률행위 이거 이해 못해요 이게. 따라서 우리가 기초 입문과정 그래서 이걸 10번 이상 읽으라는 거야. 여기에 내가 집중적으로 가르쳐준 게 뭐냐 권리, 주체하고 객체를 가르쳐드는 거야. 기초 입문과정에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1월부터 공부할 때는 이거는 다시 가르쳐줄 시간이 없어요.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법률행위한 권리 변동 요거 하나 배우는 데가 더 수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요걸 다시 반복 설명 못 해주니까 그래서 이걸 10번 이상 읽으라는 거야. 여기 보면 다 나와 있어. 뿌리트 뭐래. 근데 이걸 모르면 민법 공부 못 해요. 알아들어서 보고 뿌리트 벌써 꼭 받아가시고 그 다음 거기 보면 민법 법원이라는 것이 나와 있는데요. 일단 민법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고 우리 시험법에 뭐가 들어가고 대충 감을 잡았으면 거기 5페이지 민법 법원이라고 나와있죠. 한자 잘 보세요. 한글만 보면 법은 한자를 알아야지 쉽게 이해를 가능한데 참고적으로 98년도 15회 시험까지는 본 시험도 한자로 출제를 했어요. 한자로. 그러니까 한자 모르면 문제 못 풀었어요. 이렇게 한자로 이제 토도 안 달아줘서 이렇게. 그래도 무효 이런 거는 읽을 수 있지만 이거 못 읽어요.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소급이라는 건데 다음 중에 소급효가 인정되는 걸 골라 이렇게 시험 내는데 한자로 이렇게 소급효가 인정되는 거 골라 이렇게 이거 못 읽으면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한자 공부를 열심히 시켰어요. 여기 책도 전부 한자로 되어 있었어요. 지금 그 3번에 보면 법원에서 오른쪽에 한자가 지금 법원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옛날은 그 법원을 그 한자로만 써놨어요. 그러니까 한자 못 읽으면 책을 못 읽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하도 젊은 세대들이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우리는 한자 세대가 아니다. 한자 몰라서 미법고 바꾸면 뭐 하겠다. 그래서 이제 한글로 출제를 해준 것이 얼마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자를 받았네. 요거는 특히 한자를 잘 보세요. 지금 뭘 구별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지금 이것도 시험하고 상관없는데 여러분 뇌 구조 하나 바꿔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몇 마디를 하고 넘어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는 법원은 한글만 읽고 봤을 때 법원은 요 법원을 말해요. 분쟁의 상대 심판하는 예컨대 울산 같은 울산지방법원 그 법원은 한자를 이렇게 써요. 그죠? 근데 이거는 한자가 법 근원 원자를 쓰고 있잖아요. 여기. 법원을 때 근원 원자를 그 한자 그래서 써놓은 거예요. 지금 한자를 한글만 써놓으면 지방법원 요걸 또 떠올릴까 봐 재판하는 기관이라고 착각하실까 봐서 그 법원은 요 법원이에요. 그럼 여기서 이제 법원은 요 근원 원자를 쓴 이 법원을 말한다고. 그럼 이거는 뭘 말하냐 그러면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인데 공부 못하는 주특징이에요. 우리가 시간정에 배우는 민법을 배우던 중개사 시험 과목이요.
민법 무슨 뭐 세법 뭐 공식 이런 거 이런 거는 시험용으로 배우는 거지 실무에 그만 못 써먹어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실무에서 써먹자고 법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못 써먹느냐 이해를 못하고 안기식을 앞머리다가 뒷머리다가 목사 인편 동체를 거쳐먹고 몇몇 이런 짓거리 하니까 실무 가서 못 써먹는 거예요. 실무에서 써먹자고 법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광주로 싫으니까 진짜 제 앞에 하지 마세요. 이론 우리가 시험용으로 이론을 배우는 거지 이건 실무에서 뭐 써먹는 거 배우는 거 아니다 이런 소리 진짜 하시면 안 돼. 저 그날부터 얀면 몰세요. 제 성격 무지하게 아주 불인데 그런 소리 들어버리면 내가 300조 돌변해요. 폭발해 버리고 실무에 써먹자고 배우시는 거예요. 그 어떤 새끼가 앞머리다가 뒷머리다가 있다고 강의하면은 그 새끼 아주 정말 실력 없는 선생이에요. 예? 그렇게 공부하시면 안 된다고. 실무에 써먹자고 배우는 거예요. 근데 왜 이제 일부 멀찍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요. 예? 가장 쉬운 예로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고. 이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시가 10억짜리 아파트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10% 정도를 관행적으로 계약금에 대해서 교부를 한단 말이에요. 계약금을 1억을 딱 줬다가 말이에요. 1억을. 그런 다음에 중도금 지급 날짜에 얘가 또 중도금도 딱 지급을 했어. 이렇게. 근데 그 뒤에 아파트 값이 매덕이 올랐다가 말이야. 그러니까 매도인이 갑자기 지금 10억에 팔자니 지금 현재 시가가 한 13억으로 올랐다 쳐보세요. 이런 일을 필비자다고. 안 팔려 그래 이렇게. 매도인이. 자꾸 중개업자 쑤시긴다고. 야 지금 이게 10억에 매매인데 지금 벌써 13억이 갔다고. 그러니까 매매대금을 올려주든가 좀 하자고. 그러면 나 안 팔겠다고. 그래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필비자단 말이야. 실무상으로. 전화 듣겠어요? 그러면 매도인이 얘한테 야 나 이거 안 팔겠다. 나 계약금 그냥 1억 받은 거 돌려줄게. 없었던 걸 하자. 했다고 말이야. 근데 이에 대해서 매수인이 알았다 해버리면 분쟁이 안 생겨요. 그럼 법이 개입할 여지 없겠죠? 안 그래요? 법이 개입할 여지 없잖아요. 분쟁이 안 생겨서 분쟁이 생겨야지 법이 개입을 하는 거니까. 근데 요즘은 일반 국민들의 의식수는 높아지고 학력이 엄청 높아졌어요. 중개업자보다 더 똑똑한 그 백성들이 엄청 많다고 말이야. 웬만한 건 다 알고 가요. 근데 이 경우에 만약에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아파트값 13억 올랐으니까 매매대금을 한 1억 더 올려주든가. 그럼 나 안 팔겠다. 근데 이 매수인 쪽에서 인터넷 뒤져가지고 이럴 때 어떻게 하는 거 알고 왔어요. 아 10억에 너 팔으라고. 나 계약해줘도 뭐 한다고. 그 다음에 계약금 1억 못 받는다고. 그래서 계약내 이행하라고. 얘는 또 못하겠다고. 이제 분쟁이 생겼어요. 그럼 이 민사 사건에서 그 법조문을 잠깐 봐보세요. 이게 1조했고 법원 썼는데 그 법원은 재판기관 법원이 아니에요. 그 근원자는 법원인데 민사에 관해서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민사는 민사 사건을 말해요. 민사에 관한 소송 사건을 말한다고. 그리고 민사에 관해서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간섭법이 하고 간섭법이 없으면 조리의한데 이렇게 되어 있죠. 민법 1조가. 그럼 여기서 말하는 민사는 민사 사건을 말한다. 민사에 관한 소송 사건이 벌어지면 1단계로 법률에 의해서 재판한다는 소리예요. 법률이 없으면 뭐에 따라서 재판하고요? 간섭법에 따라서. 간섭법이 없으면 뭐에 따라 재판하고? 조리에 따라서. 그래서 민사 사건에 적용이 될 적용 법규를 열게 놓은 것을 민법의 법원이라 한다 그 말이요. 재판기관이 아니고. 그러면 이게 소송이 붙게 되면은 법관이 이제 재판하겠죠. 재판할 때는 법관이 지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에요. 뭐에 따라 재판해야 된다는 거야? 여기 나온 것처럼 법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그럼 민사 재판은 민법에 따라 재판한다 그 말이요. 이 말 알아듣겠어요? 이때 조직의 쓴맛을 보는 거야. 우리 민법이 이제 어떻게 됐느냐? 상호상조 다 아는 사고야.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는 있는데 계약금 2배 돌리고 해지할 수 있잖아. 팔기 싫으면. 근데 이게 제한을 받는다고. 언제까지만 하느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금 2배로 계약 해지하도록 되어 있어요. 따라서 매수인이 이 사례처럼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계약금 2배로 계약 해지도 못 한다고. 반드시 10억에도 팔아야 된다고. 그럼 이 민법 565조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추정한다. 계약을 해지할 때는 매도인은 계약금 2배 돌려줘야 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단 이거는 상대방 일방의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만 계약 해지할 때 이렇게. 그럼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대금지급 채무 이행이 이미 착수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약 해지 못하는 거예요. 10억에도 팔아야 된다고. 이 말 듣겠어요? 이 법대로 재판하면 이 매도인이 패소를 당해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법 공부를 하는 거라 그 말이요. 아무 분쟁이 안 생기면은 법이 필요 없어. 그냥 무죄 지나가는 거야. 근데 옛날에는 어땠어요? 분쟁이 생겨도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국민들이 법 의식이 별로 없어 소송하는 거 정말 싫어했어요. 3대가 망하니까. 그냥 넘어갔다 그 말이야. 요즘에 국민들이 어째요? 끝박으면 뭐 하자 그래요? 법원 가자 하잖아요. 소송하자고. 요즘에는. 안 그래요? 그럼 소송이 붙으면 그때는 뭐에 따라 재판한다? 법률에 따라서. 민사사건은 민법에 따라서. 법률이 없으면 이제 간섭에다 재판하고 그런 이야기라 그 말이야. 그래서 법 공부를 하는 거야. 실무에 다 필요하기 때문에. 실무에 필요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라 그 말이야. 민법 1조 나와 있잖아요. 민사에 관한 소송 사건이 벌어지면 법 적용 순서 1단계 법률에 따라 여기서는 법률은 민법 법률에 따라 재판하고 법률이 없으면 뭐에 따라 재판하고 간섭법에 따라서 간섭법은 조리에 간다는데 이 조리는 나중에 또 우리 민법에 조리란 말이 나오는데 한자 이렇게 써요. 간섭법은 앞거이고 그러니까 민사사건에 적용되는 적용법규 순서를 읽어놓은 것이 법원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법률이 있으면 1단계로 법률에 따라 재판하라. 민법에 따라서. 없으면 간섭법에 따라서. 간섭법도 없으면 조리에 따라 재판하라. 지금 이렇게 됐는데 여기에 조리라고 하는 것은 민법 공부한 사람이 조리가 뭔지도 안 줘서 공부하고 앉았으면 합격은 생각도 마세요. 여기 한자로 조리를 이렇게 쓰는데 요거를 이제 흔히 이제 유명한 학자들이 뜻풀을 할 때는 이성이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이성은 남녀간의 이성이 아니고 요 이성을 말해요. 칸트가 말하는 이성 요게. 근데 이성이란 말 자체가 어려운 말이잖아요. 또 다른 말로는 사음으로 도리 이렇게 또 표현해요. 그 사음으로 도리도 어려운 말이잖아요. 따라서 가장 쉽게 표현한 말은 민법 교재 읽다 보면 사회통념이란 말이 자주 등장을 해요. 민법 교재 읽다 보면 이 사회통념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어려우면 건전한 상식이라고 이해하셔도 돼. 그냥 이런 이야기라고. 민사거나 소송사건이 붙으면 법관이 지 마음대로 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 인식을 하셔야 돼. 형사사건이 형법에 따라서 민사사건은 민법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형사소송에 붙어서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어떤 놈이 누구를 살인을 했다. 근데 이 형량이 5년이다. 그럼 인터넷 댓글이 어째요? 저 판사 저 새끼 죽여야 된다 했었고 난리법석이잖아요. 근데 판사가 지 마음대로 재판하는 거 아니에요. 형법 규정에 따라 재판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댓글에 놓고 그렇게 판사를 요구하고 그런 거예요. 이게. 따라서 민사사건이 붙으면 1단계 법률, 민법이라는 법률 재판하고 법률이 없으면 뭐에 따라 재판하고 간섭법. 근데 간섭법도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때는 뭐에 따라 재판하라. 내가 항상 이 말 하잖아. 법은 곧 뭐라고? 상식이라고. 그 상식에 따라 재판하라 그 말.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상식에 따라서 그거를 조리라고 그래요. 민법 교재선 사회통념이라 그러고 유시간 표현은 이성이라 그러고 사함으로 도리라 그러고. 근데 이런 건 쏘는 말이니까 사회통념에 따라 재판하면 된다. 이리 받아들여면. 따라서 거기 민법 1조도 시험하고는 상관이 없고 요 인식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민법을 배우는 이유는 실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써먹는다. 어때 필요해요? 분쟁이 생겼을 때. 법관은 뭐에 따라 재판하니까? 법률에 따라 재판하니까. 그때 조직의 쓴맛을 봐요. 그러니까 법 제도를 배우고 법대로 중개업하세요. 요즘에 중개 의뢰인들이 용납을 안 해요. 옛날에는 이런 중개업들이 중개 잘한다고 악쓰고 다녔는데 술 잘 먹고 노래방 잘 가고 골프 잘 치고 그런 시대는 이미 저물었어요. 서울에 가면 요즘에 20대 30대가 합격자 절반 가까이를 차지해요. 20대 30대가.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어요. 대학 부근에 가면 젊은 직장인들 많이 사는 부근에 가면 내가 실제 가봐서 우리 조카 오피스 하나 얻어주게 서울에서 갔더니 중개업소 몇 군데 갔더니 전부 20대 애들이 양복 딱 입고 넥타이 입고 중개업소 다 있어요. 뒤에 보니까 쟁이 탁을 한 10명이 남녀 이런 애들이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대학부나 젊은 애들이 있는 데는 40대 중반 넘으면 중개업소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못해요. 왜냐? 옛날처럼 법의 법자도 모르면서 맨 술 먹고 다니고 앉아서 사투나 치고 다방에 김양 불어서 차나 마시고 앉았고 누가 그런 중개업소 들어가요? 젊은 애들 안 들어가요.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공부 안 하면은 증 따고도 계속 공부 안 하면은 도태당해요. 못 당겨지면. 변호사를 비롯해서 모든 자격증이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증만 따면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더 많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 안 하면 저 증 필요 없어요. 변호사 할 때 신용불량자 엄청 있잖아요. 변호사 할 때 공부하는 새끼들은. 옛날처럼 술 먹고 짜고나 하고 이런 새끼들은 못 견뎌요. 요즘에는. 계속 공부는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정돈하면 우리가 시간 중에 공부하는 것은 시험용으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실무에 필요하기 때문에 공부를 한다. 따라서 암기식으로 하지 말고 이해줄 해서 실무에 써먹도록 하자. 그게 결론이에요. 그 다음 뒤에 넘기세요. 그 다음에 법률관계.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민법 공부에 들어가는데 이미 이것도 기초민법에 다 가르쳐 드렸으니까 기억만 잠깐 되돌아가는 식으로 짚고 넘어가자 말이요. 먼저 이제 아까 이렇게 전제를 했어요. 민법은 실제법이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민법 시간에 배우는 거는 이거 하나 배운다. 자, 건물에서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1월 10일 날. 그런 다음에 이제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겨주고 대금 지급하러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매도인은 2월 10일까지 소유권 이전을 의무 부담하고 반대로 이제 매수인은 반대 권리를 갖겠죠. 소유권은 채권 권리를 갖고 매수인은 거꾸로 대금지급 의무를 부담하고 매도인은 대금지급 채권 권리를 갖게 돼. 이런 이제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걸 전제하겠다는 거. 이런 권리 의무가 생기려면 전제 조건이 하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먼저 이제 이렇게 두 사람의 매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또 똑같은 이야기요. 이 사람들이 그대로 약속한 걸 다 지키고 분쟁이 안 생기면 여기에 도대체 법이라거나 사회규범에 적용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게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기 대금 지급을 약속하면 분쟁 안 생기잖아. 그럼 사회규범이 필요가 없죠. 근데 한 사람의 약속을 어길 수가 있고 그러면 분쟁이 생긴다는 거. 그때를 대비해서 두 사람들의 대립되는 이해관계를 조절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이 사회규범이라는 거죠. 그럼 사회규범에는 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도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종교라고 하는 것도 있고 간섭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회규범들이 있어요. 이때 이제 이 법에 의해서 요 매매 계약이 만약에 규율이 되면은 이런 거를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상호관계다 그래서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상호관계를 법률 용어로 법률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 이 용어가 엄청나게 앞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법률관계 해당이 되면은 당사자에게 일정한 이제 권리 의무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 지금 일방이 약속 어길 때를 대비해서 그러면 분쟁이 생기니까 이 두 사람 사이 매매 계약에 법이라고는 사회규범이 적용이 됐다. 그럼 이런 매매 계약 관계는 법률관계에 해당이 된다. 이런 이야기. 물론 이 경우 법은 우리 민법 시간이에요. 민법에는 법이 규율한다. 그 의미겠죠. 형법 말고 민법 시간이니까. 그래서 이걸 법률관계 하고 그러면 여기 칠판에서는 좀 당사자의 권리 의무가 생긴다는 게. 그러면 여기서 권리는 뭐를 말하고 의무를 뭐를 말하느냐. 권리는 이제 어떠한 이익을 누릴 수 있도록 법이 인정하는 힘을 말하고 개념상으로 의무는 이제 법적인 구속을 말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의무 개념이에요. 이게 법적인 구속을 말하기 때문에 의무자가 의무 이행 안 하면 항상 이 생각을 본보면서 하시는 거예요. 의무자가 의무 이행을 안 하면 상대방 권리자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 국가 공권력은 국가 재판제도를 말해요. 이런 이야기라고 말해요. 지금 최초 전제를 이렇게 했어요. 일방이 약속 어길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얘가 대금을 제때 지급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분쟁이 생긴다. 이때를 대비해서 여기에 사회규범 중에서 법이라고는 사회규범이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거를 법률관계라고 부른다. 그럼 이제 당사자에게 이처럼 권리의무가 생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는 거. 그러면 예상대로 매수인이 전날짜에 대금 지급했다는 약속을 어겼다고 말이야. 그 의무자가 의무이행 안 한 거렇게. 그러면 상대방 매도인 권리자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여기서 국가 공권력은 재판제도로 말하니까 매도인 갑이 매수인 의를 피고로 해서 대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그럼 이 소송 결과 매도인에게 승소 판결이 확정이 되면은 이 확정 판결에 의해서 매수인의 재산을 강제 집행해서 강제로 대금을 받아간다고 말이야.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돼 이렇게. 이런 거를 의무라고 그렇게. 의무자가 의무이행 안 하면
상대방 권리자는 국가 공권력을 통해서 그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떤 자가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데 그 의무를 이행 안 하면 상대방 권리자에서 개박살이 납니다. 그 이야기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악착같이 이 의무를 약속했던 걸 지켜야죠. 또 분쟁이 해결이 되는 거 이렇게. 이걸 법률관계가 이렇게. 그러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뭐를 이제 하나를 또 살펴봐야 되는가. 이제 법 위에 도덕이나 종교 또는 간섭이나 이런 사회규범이 이 매매계획에 또 적용됐다 한번 가정을 해보자 말이야. 일방이 약속 어기고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를 해서 이때 이런 도덕이나 종교 간섭 등에서 규율되는 상호관계를 법률관계에 대응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런 인간관계에 해당이 되면 특징이 뭐냐 그러면 법률관계와 반대로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된다는 거. 이걸 인간관계 그래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에요. 이 말을 여기에 대입을 시켜보자 말이에요. 또 일방이 약속을 어길 때를 대비해서 2월 10일까지 소유권 넘기고 대금 처리로 약속을 했는데 약속 어길 때를 대비해서 이번에 이제 도덕이라고 하는 사회규범이 매매 계약을 규율했다고 가정을 해보자 말. 그러면 이런 거를 인간관계라고 이야기를 한다 말. 인간관계 해당이 되면 당사자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이 안 돼요. 이렇게. 그러면 결론이 이렇게 돼요. 예상대로 매수인이 전날짜에 대금 지급하는 약속을 어겼어요. 그러면 이번에도 매도인이 매수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가 이걸 확인해 보라는 거예요. 권리 의무가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얘가 약속을 어긴 것이 대금 지급하겠다는 약속이 이자 의무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인간관계구나.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권리자도 아니에요. 아니니까 얘를 상대로 소송 제기하고 손해배상 청구 뭐 한다 그 말 이렇게.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대금을 제때 지급하냐 마냐 하는 이 약속은 이자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국가 공권력에서 그 약속을 강제로 이행시킬 방도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인간관계 그래요. 그걸 하겠나요? 그럼 이제 결론을 내리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사회규범에 필요한 이유는 소시적이다 배웠으니까 아까이고 일방의 약속에서 분쟁이 생기니까 그때 대비해서 이제 사회규범이 필요하단 말이야. 법이 규율했을 때 법률관계, 도덕 등이 규율했을 때 인간관계, 차이가 이런 거다. 우리가 검토를 해봤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을 내려야 돼요. 그게 뭐냐 그러면 어차피 두 사람 사이에서 분쟁이 생길 때를 대비해서 사회규범이 적용이 되는데 그럼 이런 경우는 법이 규율하는 거 다시 이야기해요. 우리는 민법 시간이에요. 형법 시간 아니고 이 법은 민법으로 말할 거죠. 개인과 개인사 상호관계니까 민법이나 법이 규율하는 것이 사회 공동체에서 바람직한지 도덕이나 정거가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바꿔 말하면 이런 매매 계약 관계는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한지 인간관계로 보는 게 바람직한지 결론을 한번 내려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법의 보호를 해줄 가치가 있는가 이런 걸 이제 고려해서 판단하면 되는데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법은 상식이니까 이거는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맞겠죠. 인간관계로 보게 되면 방금 가르쳐준 것처럼 이자가 대금 줬던 약속 이자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약속을 했을 때 상대방 매도인이 국가 공권력에서 이자 약속을 강제로 이행시킬 방도가 없잖아요. 그러면 사회 공동체가 깨져본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법률관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할거라 그 말이야. 매매 계약 같은 것은 아직도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본다고 말이야. 이걸 이해를 못하면 앞으로 법공부 영원히 못해요. 이게 법공부 기초예요. 하나만 더 연습을 해보자 말이야. 여기 차게도 지금 법률관계 그 밑에 권리 의무 법률관계 규범에서 가로친 2번을 보면 인간관계 간단하게 한 줄 써졌는데 그거 가지고 여러분이 이해 못하니까 반드시 프린트물 보시라고 말이야. 제가 설명한 걸 듣고 이해해서 하면 좋은데 책에도 한 줄씩 써졌잖아요. 그거. 법률관계 인간관계 해가지고 권리 의무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프린트물 보라고 말이야. 한 번만 더 연습을 해본다는 거. 뭐가 뭔지 지금 당첨 못 알아듣는 사람들 다 칠번 보세요. 지금 감남과 인려가 가장 쉬운 예로 부부지간이라고 가정을 해보자 하면 집중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뭘 가르쳐주고자 하는가 그 핵심을 깨우쳐야 되니까 집중해서 들으시라고. 두 사람이 부부지간이에요. 근데 이제 약속을 했어요.
이 남편이 저 부인을 중개사 공부를 시키면서 중개사 공부 어려우니까 내가 공부하기는 힘들고 부인 네가 와서 찡 따오라고 말이야. 나 정림터치에서 같이 중개하게. 그래서 이제 공부를 시키면 약속을 했어요. 당신 생일날 중개사 공부 열심히 찡 따면 생일날 생일 선물로 승용차 한 대 사줄게. 실제 여기는 우리 가정주부 중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준 거예요. 승용차 한 대 사줄게.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부인의 생일이 예를 들어서 5월 10일이라고 가정을 하자 그 말이요. 근데 남편이 약속을 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생일 선물로 승용차 사주고 또 약속을 했지만 약속을 어길 수가 있고 그럼 부부지간 또 분쟁이 생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부간의 관계에도 이제 사회 규범이 필요할 건데 똑같이 인수가 뭐 해본다는 거. 이번에도 또 개인과 개인사 생활관계니까 민법이라는 법이 이 부부간의 관계를 규율한다. 그럼 이게 법률관계 해당이 된다 그 말이야. 법률관계 되면 당사자의 권리무가 나타나요. 그러면은 여기 남편은 생일 선물을 사줄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예요. 그럼 부인은 반대로 권리를 갖고 그러면 남편이 부인의 생일날 생일 선물을 사주겠다는 약속을 어게 되면 의무자가 의무행위 안 한 거기 때문에 이 부인 권리자는 뭘 하느냐.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이 약속을 강제로 이행시키니까 생일 선물 승용차 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 말이야. 손해배상 청구하고 이게 법률관계다 그 말이야. 거꾸로 이 부부간의 관계에 도덕이라는 사회규범에 규율한다 이렇게 가정해보자. 그럼 이 부부간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해당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인간관계에 해당이 되면 권리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 남편의 약속은 의무가 아니고 부인은 반대로 권리 가질 수가 없다 그 말이야. 그럼 남편이 약속 어기더라도 이번에도 그러면 부인이 남편을 상한 소송 제기와 손해배상 청구하냐 이번에는 뭐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제 감 잡았나요? 그럼 이번에도 남편이 생일 선물 사주냐 마냐 하는 것은 인간관계 해당이 되면 남편의 양심을 맡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결론이. 그럼 또 해보세요. 이 부부간의 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부인에게 생일 선물 사주기로 약속한 것은 인간관계로 보는 것이 바람직 같고요. 법률관계로 보는 게 바람직 같고 여러분이 같이 판단하시면 돼. 자꾸 여러분이 생각하는 훈련하셔야 돼. 법률관계로 보면 좋겠지만 그런 약속 여기면 소송 제기했거든요 부인이. 그럼 남편은 자가용 사줘야 돼요. 강조를 놔도. 그러면 부부간의 관계는 파토나겠죠. 따라서 이 부부간의 관계는 인간관계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고 생일 선물을 사주냐 마는 것은 남편의 양심에 맡기는 것이 부부간의 관계를 위해서 사회 공헌에서 바람직할 거란 말이다. 이런 거는 인간관계로 보는 거예요. 감 잡았나요? 그러면 이제 전제를 딱 하나 하자 말이요. 우리는 도덕 시간 아니에요. 종교 시간 아니죠. 민법은 법을 배우죠. 딱 지금 이 순간부터는 우리가 민법선에 다루는 것은 인간관계가 아니라 법률관계를 다룬다. 딱 전제를 하시라고 말이에요. 인간관계는 여러분이 교실 밖에 나가서 친구들 만날 때 인간관계 다지세요. 친구들끼리 가까운 사이에서 뭐라 그래요? 너와 나 사이 인간관계는 얼마나 돈독하고 뭐하냐. 그 말은 우리는 법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아주 가까운 관계다. 우리 사이의 관계는 권리무로 따질 수 없는 그런 관계다. 그런 의미겠죠. 생활에서도 인간관계란 말은 아주 가까울 때 쓰잖아요. 우리는 민법이나 법을 배우니까 지금부터 법률관계를 배운다. 딱 전제를 하자 그 말. 거기 보면은 6페이지에 인간관계 법률관계가 권리 정의는 중요한 거 아니고 의무 개념이 아주 중요한데 책에 보면 의무 개념이 설명이 안 되어 있다는 거. 의무는 법적인 구속을 말하는데 그 말은 쓰였지만 의무자가 의무행을 할 때 어떻게 하니까 그게 핵심인데 그게 빠져있다는 거. 프린트물을 보면 있으니까 프린트물 꼭 읽으실 것. 의무자가 의무행 안 하면 권리자는 뭐 한다고요?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의무를 강제로 이행시키거나 손해배상 청구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 말을 진짜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이제 시험에는 직접 필요 없지만 6페이지 7페이지에 권리가 분류가 되어 있어요. 거기 좀 권리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하고 우측에 작용에 따라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한다 쭉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앞으로 이제 하나하나 나올 때마다 필요하면 배울 건데 지금부터 외우고 뭐 할 필요 전혀 없어요. 거기 우측에 보면 2번에 권리 작용에 따른 분류에서 동그라미 2번에 청구권하고 동그라미 3번에 형성권 있죠.
이 동그라미 3번 형성권이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요거 깨우치면 10점은 묶고 들어가. 100점 만점에 10점을 묶고 들어갈 만큼 중요한 것이 형성권이에요. 그 이해하는 것이. 따라서 앞으로 형성권은 나올 때 집중적으로 가르쳐 줄 거예요. 궁금하면 그 7페이지 개념을 써서 거기 읽어보면 된다 그 이야기예요. 형성권이 압도적으로 중요하고 그 다음 밑에 보면 4번에 항변권 있죠. 그러면 기억번에 동그라미 기억번에 연기적 항변권에 나와 있어요. 거기만 동시행 항변권 있죠. 여기 이제 연기적 항변권은 동시행 항변권이 우리 시험법에 들어가 나중에 계약법에서 집중 배우는데 또 실무에서도 이게 아주 중요하고 그래서 동시행 항변권 할 때 연기적 항변이 필요하니까 요거는 그때 배우면 되고 3번에 보면은 절대권 상대권이 나와 있죠. 이 절대권 상대권은 물권법 들어갈 때 물권의 기초 원리로 절대권 상대권 이해 못하면 물권법 공부는 애시당초 물 건너가 버려. 절대권 상대권은 나중에 물권법에서 집중적으로 가르쳐 드려요. 지금 지적해 준 이 권리들이 아주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앞으로 나올 때 가르쳐 드릴 거. 다만 거기 보면 이제 청구권이 아까 하나 나와 있었는데 청구권에 보면은 개념이 쓰여 있고 예해서 채권이 나와 있죠. 청구권에 보면 동그라미 2번에 청구권의 개념 쓰고 예 채권이 나와 있잖아요. 이 채권을 모르면은 앞으로 이제 공부하기 힘드니까 지금 이 순간에 채권이 뭔지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채권하고 청구권을 이제 구별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도 보세요. 계속해서 청구권이란 말이 나와 있죠. 소유권은 청구권, 대금유 채권, 채권이 나와 있잖아요. 아까 예 들어볼 때요. 따라서 나머지 거는 이제 중요하다는 걸 지적해 준 건 앞으로 나올 때 필요한 부분에서 배울 것이고 지금 이 순간에는 청구권하고 채권을 집중 공부하고 넘어가자마. 이거는 지금 안 배워놓으면 앞으로 매 시간마다 헤매니까. 채권하고 뭐하고요? 청구권하고만. 좀만 쉬었다가 그 채권하고 청구권이 뭔지를 집중적으로 공부하라고 좀만 쉬었다 하죠.